안녕하십니까, 윤초영입니다. 박수 보내주실 거죠? 스피치 시작은 인사부터다.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신 이유가 아마 소통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요? 말을 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청산 유수와 같이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착오다. 그럼 어떤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소통하면 아프지 않고 소통하지 못하면 아픈 거예요. 사람이 가장 외롭고 힘든 게 어느 경우인 줄 아세요? 소통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하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죽고 싶겠죠. 가장 힘든 일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게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인도에 불시착해가지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축구볼에다가 사람을 그려가지고 얼굴을 그려가지고 그 인형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누구하고 소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할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소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테이블상에서의 소통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연단에서, 무대에서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가 지지 반응과 전환 반응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 지금 힘들거든. 그러면 힘들구나. 왜 힘들지? 요즘 학교에 못 나가서 혼자 공부하기 힘든 거지. 이렇게 상대 중심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지지 반응인 것이에요. 근데 대개가 어때요? 자기 중심적이라서요. 전환 반응으로 돌립니다. 나 지금 힘들거든? 그래?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어.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이건 전환 반응이에요. 뭐가 바뀐 거죠? 전환이 어떻게 된 거죠? 상대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온 거예요. 상대 중심으로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상에서 대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지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제가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 선배가 주부였어요. 40대 중반 된 주부예요.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은지요. 네, 지금 생각하면 그랬어요. 그분이 저녁에 술을 먹자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술을 샀어요. 저는 총각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분이 주로 가면 술값을 계산해요. 그리고 당신 얘기만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 좌석에서 당신 얘기만 하느냐, 서로 주고받아야 이 대화가 잘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 뒤로 자빠졌습니다. 내가 돈 내고 술 먹는데 내 얘기해야지 그럼 누구 얘기하냐, 돈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대개 돈을 쓰는 사람들은요, 상대를 위해 쓰기도 하지만 자기를 세우기 위해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돈을 잘못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지지 반응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김미경 강사가 얘기한 것은 에피소드를 들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을 할 때 보면 이론적으로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론적인 것으로 설득당하지 않아요. 절대요. 감성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거린이 방석을 펴놓고 앞에 깡통을 놓고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깡통에 돈을 넣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분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는데 앞에 이렇게 팻말에 이렇게 붙여 있었어요. 저는 앞을 못 보는 장님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수녀님이 보고 안타까워서 그 표지판에 적힌 글을 바꿔줬어요.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따뜻한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성적으로 표현했더니 그때부터 막 지폐가 쏟아지고 동전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사람은 논리적인 것만으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합니다. 감성적인 어프로치는 사람 중심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을에 전어구이 좋아하시죠? 근데 전어구이에다 뭘 더 쓰였죠? 사람 이야기를 더 쓰였는데 어떤 사람 이야기죠?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구는 냄새에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람 이야기를 집어넣더니 그게 감성적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적 이야기가 감성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말일수록 잘 먹힙니다. 자, 저는 말을 할 때 딱 부러지게 30년 동안 제가 강의하고 책을 썼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말을 잘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말을 잘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통이 뭐죠?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동 무대를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당극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뒤풀이 때 어떻게 하나요? 관객까지 뛰어 들어가서 무대에서 어우러져요. 네. 바로 그게 한국의 멋이고 그게 소통의 극치입니다.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는 스피치. 그래서 내일은 제가 여러 가지 SNS에 글을 올리는데 질문의 위력 3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하는 방법, 극렬미탐, 가소관. 긍정적으로 질문하라, 열린 질문을 하라, 미래지향적 질문하라, 극렬미탐, 탐색 질문하라, 가소관, 가정법을 써라, 소유에 관한 질문을 하라, 관점을 전환하는 질문을 하라. 그리고 7가지가 있거든요. 내일 밴드에도 올리고, 페북에도 올리고, 또 카스에도 올리고, 또 블로그에도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톡방에도 넣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피치를 잘 하려면 잘잘 빼란 얘기 했습니다. 그냥 크레이지, 오늘 주제가 크레이지인데 크레이지 상태는 뭐죠?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무아지경의 상태가 크레이지예요. 나를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말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게 되면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타인을 의식하게 되면 타인의 감정과 타인의 판단과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다 보면 구속된 스피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진정 자유로우면 크레이지해야 됩니다. 몰입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훌륭한 스피치, 열정적인 스피치, 사람을 녹여낼 수 있는 스피치, 감동과 감격과 또 뭐가 있나요? 감동, 감격, 감탄 할 수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스피치를 분해하면 what to say, 뭘 어떻게 말하지, 말할 거리가 뭐지?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하지? 그 다음에 어떤 태도, attitude, 어떤 태도로 보여주지? looks.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what to say, 뭘 말하지? 말하는 방식이 키워드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로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말을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대로 쭉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가끔은 한 번씩 전하경님의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가끔은 한 번씩 큰 소리로 웃어보자. 행복한 순간을 느끼기 위해서. 가끔은 한 번쯤 가슴 저미도록 통곡해보자. 로망과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가끔은 한 번쯤 깊은 밤에 촛불을 켜보자. 내면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가끔은 한 번쯤 달 밝은 밤에 오솔길을 걸어보자. 자연의 신비에 감싸이기 위해서. 가끔은 한 번쯤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나 이외에 누가 사는지 살펴야 하니까. 이 시에는 5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연마다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웃을 수 있나요?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막 풀어가는 거예요. 키워드가 웃음 행복이에요. 두 번째 연애에서의 키워드는 뭐예요? 통복이에요. 눈물.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나요? 여성들은 잘 울어요. 드라마보다도 울고요. 속상해도 울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후련함, 카타르시스가 확 분해되고 화가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장수하는 거예요. 남성보다. 남성은 강해야 되니까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죠? 함부로 용서를 구해서도 안 돼요. 왜요? 남자니까 강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출을 못하니까 안에서 골마 터지고 그래서 단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표출하는 사람이 장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카타르시스를 정화시키시나요?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연애에서 뭘 얘기하고 있죠? 촛불잔치. 여러분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힐튼 호텔의 벽 색깔이 무슨 색인 줄 아시는 분? 박광래님은 아실 텐데요. 무슨 색이십니까? 보라색입니다. 왜 보라색일까요? 보라색은요 화려해요. 그리고 보라색을 보면 사람이 조금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업됩니다. 익사이딩. 흥분돼요. 호텔에 누가 많이 출입하나요? 신혼여행. 예. 호텔로 가잖아요. 예. 물론 비즈니스 때문에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신혼여행 온 신혼부부가 좀 호텔에 들어갈 때 흥분된 상태로 들어가야 허니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밋밋하게 들어가면 별로 달콤하지 않잖아요. 달콤한 첫날 밤을 위해서 좀 흥분해서 들어가라 라는 의미의 힐튼 호텔의 벽 색깔이 보라색이라는 것입니다. 힌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 그러면 호텔 룸하고 안방하고의 차이점. 호텔 문 열고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와, 황홀하다. 이렇게. 제가 아이들 7살 때 제가 무주에 있는 호텔에 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향기가 그윽하고 막 황홀한 거예요. 아늑하고. 안방은 우리 집 보통 안방은 썰렁해요. 차이점이 뭐예요? 온도? 익숙함? 네, 그럴 수도 있어. 익숙함, 온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명의 차이예요. 지금 여기 강의실도 다 직접 조명이에요. 근데 호텔에 가면 무슨 조명일까요? 간접 조명. 벽등으로 촥 해서 우아해요. 아늑해요. 황홀해요. 그죠? 고급 건물일수록 간접 조명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실이나 안방에 간접 조명을 좀 써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아늑하고 황홀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촛불 잔치가 뭐죠? 촛불 꺼놓고 소동하면 왠지 속삭임이 나와요. 왠지 미로가 나오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어디 가요? 예,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간접 조명이 있어서 은은하고 황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총각 때 데이트할 때 보문산 쪽으로 갔어요. 그럼 보문산 입구에 식당들이 촛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촛불을 앞에 놓고 대화하고 속삭이고 프로포즈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랬거든요. 촛불 잔치 여러분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생일 잔칫날 하시죠? 꼭 그날은 하셔야 돼요. 다 소동하고 촛불만 켜놓으세요. 그러면 미러를 속삭일 수 있어요. 캠파이어 가보시면 어떻게 돼요? 촛불 의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멘트를 날리잖아요. 나레이션 하죠.
아나운서나 사회 진행자가. 그러면 막 눈물이 나와요. 집에 있는 어머니 생각도 나고, 내가 행복했던 순간도 나고, 내가 잘못했던 일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촛불 참 소중하고 고귀하고 엄숙한 거예요. 그래서 촛불 우리 시위했잖아요. 촛불 시위로 역사를 뒤바꿔 놓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촛불 잔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오솔길. 걸어보셨나요? 자연의 신비에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트레킹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뉴질랜드에 세계 명소 트레킹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 가면 또 초원위에서 게르라는 텐트를 치고 거기서 밤하늘을 볼 수 있대요. 별이 쏟아진대요. 물론 북극에 가면 오로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신비로운 자연에 우리는 푹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죠?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소중해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야말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가끔은 한 번씩 일하는 전하경님의 시를 가지고 키워드를 뽑아서 말을 풀어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말을 해요? 키워드로 말을 하라. 그리고 우리 김미경님이 말했어요. 에피소드를 동원하라. 논리적인 것만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뭐를 집어넣어요?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따라서 합니다.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시작.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슬라이스 조각, 라이프, 생활의 조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창한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그런 얘기로 말을 풀어가는 거예요. 에피소드, 생활의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말을 하라. 자, 첫 번째가 뭐였죠? What to say, 키워드로 말을 풀어라. 그 다음에 일상적인 소재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ooks, 비주얼하는 건 뭐죠? 언어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요소도 동화하라는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뭘까요? 오감, 보고, 듣고, 맡고, 음식, 맛을 보고, 손,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까지 동원하라. 그 다음에 육감, 영감까지 동원할 수 있다면 정말 감동적인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적인 요소만 의존하지 마시고 비언어적인 요소, 보여주는 것, 비주얼한 것까지 동원하라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치 할 때 이거 써라고 해요. 제주초. 제주초 쓰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주제에 몰입되고 크레이지한 스피치가 돼요. 나를 의식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하고 하면요, 몰입이 안 돼요. 뻣뻣하게 서서 하면. 그래가지고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썰렁한 스피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 함께 어우러지려고 하면 내가 미친 듯이 주제에 몰입되어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